상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가가 바로 일반 상가입니다. 집합상가 또는 단독상가라고 해서 호실로 구분했다 그러면 집합상가, 전체 건물이 등기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면 단독상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겠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택가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높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의 일부를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권리금은 자리의 이점, 그 상가가 입지한 자리의 이점, 부동산에서는 입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권리금은 임차인만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권리금은 현재 현행법상 누가 받아가든지 그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법률적 규제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치 좋은 상가를 분양받아서 세입자를 구하면서 임대보증금 월세 말고 권리금을 받더라도 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받아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상가에 바닥 권리금을 주고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권리금을 낸 임차인이 그 다음 뒤에 오시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가에서 임대인이 처음 들어오시는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 권리금과 관련된 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의 위치 좋은 상가의 임차인이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았으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위치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억대가 넘어갔으니까 2, 3년 만에 한 번씩 임차인이 바뀌면서 억대 권리금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대신 거기서 장사하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장사하다가 2, 3년 뒤에 쫓겨나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된 거죠. 자,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맞다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중에서 상가 투자에 올바른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접근성인데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접근하는 접근성도 해당이 된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타 시군구 주민도 있을 수 있어요. 타 시군구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 다른 여러 지역이 아니고 이 상가를 쓰는 그 지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가 쉽게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가 입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근성은 시간적 접근성도 있고요. 거리, 물리적 접근성도 있습니다. 시간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거리는 많이 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뜻이고요. 거리 접근성이라는 것은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제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예를 들면 여기 상가가 있는데 2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린대. 왜? 차가 하나도 안 밀린대. 근데 이 상가로부터 5km 떨어진 지역에서 이 상가가 올라가는데요. 오는데 1시간 걸린대. 왜?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러면 접근성으로 봤을 때 20km 있는 지역 20km 있는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훨씬 오기가 쉬우니까 이 지역 상가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주로 이용할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안 올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상가를 이용하겠죠. 그럼 여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비자가 어디 해당되는지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20km에 넘어서는 지역에 5분밖에 안 걸린 곳에 인구가 100만 산대. 5km 안에인데 차가 막혀서 못 온다. 여기에 200만이 산대. 이 200만은 아무도 만드는 것이죠.
여기 있는 100만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는 상가 분양 카탈로그 해보게 되면 여기 상가 입지라고 그림을 그려놨고 반경을 막 그려놔요. 반경을 막 그려가지고 몇 분 거리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몇 분 거리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시간 거리와 일반 거리하고 틀립니다. 그냥 단순히 거리를 재어서 뭐 시속 60km로 오게 되면 몇 분 걸린다,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 꼭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 잘 보이냐는 얘기죠. 여러분이 상가를 투자했는데 길에서 안 보인다. 길에서 안 보이는 상가는 우리가 먹상가 이런 얘기합니다. 1층인데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저 안쪽에 있는 상가, 사람들 눈에 안 띄니까 그 상가를 찾아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즉 임차인도 구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상가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 유동성,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여러분들이 상가를 보기 위해서 그 상가에 찾아가 봤더니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어. 그러면 유동인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2.5단계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2.5단계를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 전년 분기 대비 매출이 25%에서 35% 정도 매출이 줄었다, 이런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못 다니게 하잖아요. 못 다니게 하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가깝고 잘 보이면 뭐해,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장사 못하겠다 라고 장사를 그만두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서 홍석천 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장사를 상당히 여러 곳에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장사를 다 접었다 그러죠. 왜냐하니까 매출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안 남는 거지. 하나 팔아가지고 100원 남으면 월세 주고 직원 인건비 주고 해서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만약에 10% 떨어졌다.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10% 떨어졌는데 매출이 1이 줄어버렸으니까 운영하는 게 손해죠.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는 옛날에는 우리가 철밥통 상가 이렇게 불렀어요. 왜 철밥통 상가 이렇게 불렀냐면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철밥통을 가진 거랑 마찬가지다. 왜냐니까 입주민 때문에 그렇죠. 입주민들이 일정 이상 되게 되면 이 입주민 때문에 단지 내 상가는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왜 깨지고 있냐니까 바로 이 고객의 구매 패턴이 변화가 생긴 거죠. 고객들은 쇼핑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대규모 쇼핑단지에 가서 쓸 것들을 다 사와. 그리고 혹시 여기서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해.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대당 1제곱미터면 적당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가 있어. 1000세대가 있으면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된 거죠. 1000제곱미터 단지 내 상가가 있으면 이 상가는 적정한 면적이야. 그래서 장사가 되어서 장사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고객의 구매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에 가보시게 되면 단지 내 상가가 예전에는 2층, 3층 이렇게 지었는데 1층으로 그냥 심플하게 상가 서너 개였고 많은 거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LH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데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1층으로 상가 한 서너 개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LH가 아니고 민영 아파트에서 상가를 지으면 몇 층으로 해서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부분 수익을 땡겨야 되거든. 그 상가 분야에서 대부분 수익을 땡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입지가 좋은 일부 상가는 내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 해서 우리 코너에 있는 상가,
코나 상가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보증금 월세 금액이 내가 분양받은 금액을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못 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 판단 잘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이 단지 내 상가뿐만 아니고요, 앞에서 봤던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인근 유사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한 보증금 월세를 알아보게 되면 이 분양 가격이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인근 유사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분양가, 보증금, 월세가 가장 중요한 잣대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포주택인데요. 점포주택은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상가주택 이렇게 보죠. 상가주택은 상가의 기능과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가라는 것은 상가의 기능이 더욱더 높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상가의 기능이 더 높은 게 수익형 상가의 투자라고 얘기하냐면, 1층에 상가가 장사가 잘 되면 여기서 받는 보증금 월세가 상당합니다. 1층에서 월세 받는 금액이 거의 한 달에 300~40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 2층에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건 이건 덤이 되는 거죠. 이건 덤이 돼버리고 1층에 있는 상가에서 받는 게 이게 주력, 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가주택은 1층의 주택 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이거 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포주택, 상가주택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좋은 입지에 있어야 된다.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1층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이러한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받은 거, 이거 잘한 것이냐 판단할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냐, 좋은 입지에 있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곳일 수 있어. 저 귀퉁이에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불편해. 그렇다면 이거 갖고 있어 봤자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자,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나가보시게 되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목록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전용률. 전용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죠. 전체 분양 면적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게 면적이, 분양 평수는 30평인데 전용 면적은 15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 이렇게 된 거죠. 분양 면적은 32평이라고 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28평이 하더라.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률이 약 75% 나오고 오피스텔은 약 50%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할 때에는 그러한 분양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면적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근데 얘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높게 되면요, 공용시설이 엉망입니다. 공용시설이 엉망이 돼버리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러면 안에 있는 광장 또는 안에 있는 휴게시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공용시설인데 전용률이 높아버리면 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보다 보면 주차장이 넓게 잘 돼 있다, 복도가 널찍널찍하다, 휴게시설 잘 돼 있다, 중간에 광장 등이 있어서 참 잘 돼 있다, 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용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래도 투자 가능하다면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대지권은 토지예요. 토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가 투자는 건물 투자예요. 상가는 건물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가의 대부분의 토지 지분은 조금밖에 안 붙었어. 얼마나 조금 붙었냐 물어보니까 오피스텔은 자기가 분양받는 면적의 약 10% 밖에 토지 지분이 안 돼. 집합 상가, 다른 말로 구분 상가. 집합 구분 상가도 토지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넓다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분이 제일 많아.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사는데 토지가 60평이고 위에 건물이 30평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내가 사게 되면 토지 60평을 내가 다 갖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지분이 가장 많은 게 단독이고,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건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토지는 60평이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건물 개수가 만약에 60호실을 지었다. 60호실의 건물을 지었고 토지가 60평이면 이거 나누기 60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 호실당 1평씩 토지를 나눠 가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대지권, 토지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가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지분이 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똑같은 입장이라면 토지 지분이 좀 더 많은 걸 가져라. 왜냐하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지분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완전히 틀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구조하고 옵션이 잘 되어 있는 거, 1번, 2번이 동일하다면 이 3번에서 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은 앞에 나왔던 다중주택의 개념과 똑같죠. 안에 뭐가 없다? 치사가 없어. 치사가 없고 공동으로 치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얘가 주택이 아니고 이게 상가에 있는 거예요. 상가에 치사시설이 없는 방이 들어있는 거야. 얘가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안 넘어가게 되면 우리 건축법상 이전건생이라고 부르고, 얘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숙박시설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상가 건물을 사서 이러한 고시원을 만들어서 넣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 해야 되냐니까 사람이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시원에는 거주기간이 짧다. 자꾸 바뀐다.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월세 상품에 비해서 월세가 좀 높아요. 월세가 높아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왜냐니까 거주기간이 짧아서 회전이 잘 되고 사람들이 짧은 계약기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곳에 오니까 월세가 좀 높다 하더라도 쉽게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태그 붙은 거는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붙여서 파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새 상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핵심의 키는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업종과 맞아야 돼요. 그 지역의 주력산업 업종과 맞는 지식산업센터는 세입자 구하기가 쉬워. 그런데 그 지역 주력산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 이름을 부르는데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분양을 할 때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 이 업종에 맞는 임차인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업종 지정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